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계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임계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설명을 했을 수도 있고 다음에 설명할 수도 있는데 렐프의 아직 설명을 안 했구나. 그 에드워드 렐프의 그 내부성과 외부성에 관련된 개념하고도 똑같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무엇인가 특이한 거를 하기 원하지만 이 특이한 체험 자체가 완전히 내 일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체험을 하되 조금 특이해. 그걸 임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쉽게 해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얘가 나올 텐데 호텔을 호텔을 갔어요. 호텔을 갔는데 이 호텔이 호텔보다 실제 예를 듭시다. 자, 중국 그 장족들의 마을인가? 갑자기 종족은 생각이 안 나지만 소수 민족이 사는 곳이에요. 자, 이 곳에 서양 관광객, 유럽 관광객들이 최고로 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B&B, 베드 앤 블랙퍼스트가 있는데 이 B&B 이름이 사쿠라 하우스예요. 사쿠라 하우스. 근데 중국의 사쿠라 하우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아쉽게도 아닙니다. 한국인입니다. 되게 웃기죠. 이름은 사쿠라 하우스, 위치는 어디에? 중국 소수민족 마을, 주인은 한국인. 자, 외국인들이 거기를 최고의 장족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숙소라고 자랑을 해요. 그곳이. 왜요? 가면은 뭐가 좋으냐? 따뜻한 물이 나와요. 24시간 거기가 오지긴 한데 따뜻한 물이 나오고 와이파이가 되고, 한국에도 와이파이 뭐 없으면 안 되죠. 와이파이가 되고, 그리고 그 건물 외관이 굉장히 걔네 전통식으로 꾸며져 있대요. 영어 완벽하게 되고. 자, 이게 진짜 그 장족 마을의 모습일까요? 그 소수민족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방문객들이 갖고 있는 어느 하나의 판타지예요. 근데 왜 그것을 가장 완벽한 오센티시티,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냐? 하지만 인테리어나 만들어진 거는 거기 현지 스타일을 그대로 베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지에서 불편한 건 다 제외시키고 와이파이 되고 뜨거운 물 나오고 깨끗하고 다 좋아요. 무슨 얘기죠? 임계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기본 내가 갖고 있었던 편리함을 가진 상태에서 아주 터치 하나만 딱 그 임계성의 위치에 있는 거를 체험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쿠라 하우스가 진짜 하드코어하게 현지의 100% 오센티시티를 느끼게 해주겠다. 그리고 화장실도 다 수세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샤워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얼음장 같은 찬물밖에 없고 현지식으로 한번 느껴봐. 이거에 대해서 관광객이 체험자로서 무엇인가 좋은 체험을 했다고, 현지식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임계점 100도나 0도 바깥으로 넘어가는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은 관광객으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모험으로서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으로서의 체험은 그 모험가로서의 체험 안쪽에는 그 임계점에 있는 체험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출원적 관광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관광객이라는 걸 굉장히 다양한 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죠. 자, 그래서 사회적 대리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관광객이 출원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사회적 대리인이라는 거는 내가 직접 경험한 대리인이라는 거죠. 이 여행담을 얘기하죠. 내가 거기 갔었는데 막 이랬어.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그거에 가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믿을만 하든지 그동안에 말재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매칭이 되면 그렇다라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렇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겠죠. 스테레오타입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탈리아 남미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소매치기가 많다. 이러한 여행담을 들었다고 칩시다. 이런 식이에요. 제 친구 여행담을 하나 들리면은 이 친구는, 저는 이태리 여행 물론 몇 번 가봤었고, 스페인에서도 살아보고 했지만 저는 소매치기를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제가 피부로서 느끼면서 이태리가 굉장히 위험하고 소매치기가 많다라고 느낀 적도 없고 스페인이 그렇다라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실제로 밤에 우범 지역에서도 뭣도 모르고 돌아다닌 적도 있었는데, 물론 그때 남자들만 있어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크게 사고 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행담이 나와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여학생인데, 여잔데 이태리에 갔는데 그 어떤 그 광장에서, 그 광장이구나. 저기 어디야? 저기 뭐죠? 베네치아 그 베니스 그 광장, 그 산마르코 광장일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이태리 사람이 오더니만 저 비둘기 모이 있죠. 비둘기 모이를 자기 앞에 탁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자기 앞에 와서 확 모일 거 아니에요. 놀래갖고 왁 하는 사이에 카메라를 훔쳐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이런 여행담을 들으면은 거기 가면 그게 머리에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이 비둘기 모이를 뿌리는 사람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거기는 굉장히 그런 별의별 수법을 쓰는 소매치기가 많아. 물론 많긴 해요, 실제. 근데 많다라는 사회적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대리인이 되는 거고. 뭐 혹은 신화를 만들어요. 별거 아닌데 대단한 것처럼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행 다면서 해갖고 별거 아닌 거를 야 여기는 진짜 이렇게 이래. 역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신화를 만들어요. 혹은 뭐 런던을 갔는데 런던에서 뭐 어떤 지역을 갔는데 운 좋게 그날 마침 뭐 본드 스트리트를 갔다고 칩시다. 뭐 본드 스트리트는 원체 뭐 명품 매장이나 뭐 고급진 게 많으니까 갔는데 내가 그냥 본드 스트리트를 갔는데 거기서 뭐 영국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잘 차려입은 사람들을 하루 딱 갔는데 우연찮게 만났어. 만나갖고 지나다니는 걸 봤어. 그러니까 많은 거 신화를 만드는 거야. 역시 런던은 막 되게 젠틀맨들이 다니고 런던에는 막 그런 다들 막 진짜 다 귀티나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신화를 만든 다음에 소문을 막 퍼뜨리죠. 근데 실제 영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국 남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세 종류의 영국 남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지금 학생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웨인 루니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루니 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키가 작은 루니가 있고 세 번째는 루니보다 키 큰 루니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루니가 표본이다. 아마 사진 찾아보세요. 웨인 루니라고. 그 얼굴이 영국 남성의 표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뭐 제가 뭐 농담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젠틀하고 막 그런 배우 같은 사람들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다. 뻘게 갖고 막 이렇게 이상한 나시 입고 있는 사람 아저씨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은 다 BTS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BTS와 뭐 레드벨벳이나 뭐 이런 제니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닙니다. 신화를 퍼뜨려요. 그런 식으로 신화를 퍼뜨려서 사회적 대리인 역할을 한다. 그게 재밌는 게 실제로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텔레비 보면서 막 깜짝 놀라갖고 웃었는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거기서 한국인 아저씨예요. 완전 아재가 가갖고 베트남을 여행을 하는데 아주머니가 한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뭐 이건 얼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머니가 한국 사람 아니죠? 그래요. 한국 사람 2조가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니죠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요, 이거 한국 방송이고 한국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얼굴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아저씨가 저 한국 사람 아니까 에이 한국 사람들은 다 하얗고 키 크고 잘생겼는데 에이 뭐야 완전 디스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아주머니도 뭐예요? 그러한 이제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한국을 왔다 갔다 뭐 드라마 때문에 만들어지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긴 하지만 여행을 갔다 오면 그게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그 직접 체험을 진실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만들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사회적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관광객이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라 그래갖고 이제 후기 모더니즘이라고도 보통 표현하고 그냥 포스트 모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관광객들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방황을 하죠. 이것이 내가 진짜라고 믿고 싶으면 진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관광객이 경험하는 게 다 진짜라고도 볼 수 없어요. 관광객이면은 어떻게 되죠? 현지인들이 무엇인가를 숨긴다든지 아니면은 재창조를 해서 판다든지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관광객들은 진짜고 가짜 사이에서 오묘하게 서갖고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진정성 있는 걸 원한다는 거는 진짜를 자꾸 찾는 거예요. 왜냐요? 관광 경험 자체가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찾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는 거고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형으로 보는 관광객이 있어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죠. 관광객이 관광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관광객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코헨이 나눈 거를 갖고 많이 쓰죠. 관광의 거의 아버지의 개념인데 죄송합니다.
자, 코엔이 이제 기준, 역할, 신기성, 뭐 친숙성 뭐 이렇게 합니다. 유형을 보는 관광객을 기준을 뭐로 나누면 역할과 신기성과 친숙성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자, 역할로 나눈다. 관광객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준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역할이라는 거는 갔을 때 그저 바라만 보고 관찰하는 관광객이냐, 아니면 직접 액션을 뭐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광객이 거기서 무슨 모험가적 역할을 하는지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걸 따라 갖고 유형으로 관광객을 나눠 놓기도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인 액티비티를 한다든지, 혹은 신기성 추구에서 아주 극단적인 신기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험가에 가깝겠죠. 반면에 나 신기한 거 싫어. 나는 친숙한 게 좋아. 신기한 거 나는 이렇게 많이 싫어. 나는 그냥 제 동생이 대표적 케이스인데, 이 신기성과 친숙성은 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앞에서 얘기한 루미널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임계성 체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기성을 훨씬 더 많이 추구하는 친구는 임계성이 거의 끝에 다다른 친구들이고, 친숙성을 더 많이 하는 친구는 그렇지 않은 관광객들이죠. 대표적으로 제 동생은 굉장히 친숙성을 좋아하는 관광객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면은 호텔에서 조식 남자입니다, 제 동생.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야 되고, 뭐 라운지를 꼭 써야 되고, 커피는 라운지, 술도 안 마시는데 이제 라운지에서 커피 마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그 리조트나 호텔에서 즐기는 게 즐겁고, 뭐 현지 뭐 사회 가고 뭐 이런 거, 시장 가고 이런 거 별로 재미없고, 모으긴 나는 그래. 뭐하러 가냐? 그냥 제주도 가갖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러한 좋은 호텔을 가지. 에이, 그래도 비행기 타는 게 다르대. 뭐 이러한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렇게 형태를 갖고 있는 관광객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성과 친숙성과 그리고 뭐 역할로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갔을 때 그냥 바라만 보는 관찰자의 역할로 있는 이러한 관광객이 있으면은, 뭐 저는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또 제 친구처럼 완전히 신기성에 거의 포커싱이 맺혀져 있고 굉장히 그런 익스트림한 것들을 즐기는 걸 좋아한다든지, 뭐 이러한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혹은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산업에서 많이 보는 조직화된 대중관광객, 뭐죠? 마스토리스트죠. 마스토리스트 대중관광객들, 그리고 개별적 대중관광객. 자, 조직화된 대중관광객은 어떠한 관광객들이죠? 일반적으로 그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여행사에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완전히 1부터 100까지 다 상품화돼서 움직이는 마스토리스트들. 이런 식으로 관광객을 나누기도 하고, 자, 이런 조직화된 대중관광객들은 신기성과 친숙성 중에서 어떤 거를 훨씬 더 선호할까요? 기본적으로 친숙하면서도 아주 딱 만들어져 있는 관광 그 매력물만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물론 신기성 추구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마스토리스트도 있고, 개별적 대중관광객이라는 거는, 자, 대중관광을 해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그 매력물 위주로 소비를 해요. 하지만 그렇게 마스토리스트가 아니라 FIT 개념으로 가지만 어때요? 훨씬 더 무엇인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경험이나 이런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관광객이죠. 그냥 누구나 하는 거, 대중관광객이 하는 거랑, 그러니까 조직화된 마스토리스트들이 하는 거랑 똑같지만 단지 마스토리스트 그 단체로 움직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갔는데 나는 그냥 FIT라고 갔지만 하는 건 똑같아요. 갔을 때 에펠탑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그 뭐 몽마르트 성당 한번 가고, 뭐 이런 거기서 뭐 프랑스 뭐 뻔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자, 이런 거 대중관광객인 대중관광객인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운 거,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소소한 그런 신기성을 추구한다든지, 뭐 이러한 개별적 대중관광객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뭐 탐험가형 관광객이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루미널리티에서도 굉장히 거의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신기성 추구에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신기성 추구. 예, 신기한 게 무조건 왔다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퓨리자형 관광객이라 해서 탐험가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이렇게 자기 땡기는 대로 다니는 뭐 이런 관광객, 요새 이런 표류자형 관광객들이 있죠. 자, 그래서 관광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을 나누는데, 여기서 가장 큰 거는 역할, 신기성, 친숙성,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따라 붙는 게 앞으로도 친숙성과 신기성, 내부성, 외부성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라고 붙을 수도 있고, 혹은 루미널리티 개념으로서 임계성 체험이라는 것으로도 붙을 수 있고, 임계성 체험의 앞에서 극대화된다는 건 신기성 추구가 아주
크다는 거고, 루미널리티 체험을 원하지만 이게 약한 루미널리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친숙성이 더 중요한 거고, 에드워드 렐프의 내부성 외부성을 갖고 들어오면은 뭐 신기성 같은 경우 에드워드 렐프 안 뵀어도 뒤에 설명할 거니까 듣고 넘어가세요. 외부성 같은 경우에는 신기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내부성은 친숙성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럴트와 다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소비하는 걸로써 표현을 하는데, 자, 절약가형 관광객 있고 모형가형 관광객들이 있고 뭐 가정형, 온건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험가형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뭐죠? 돈을 좀 절약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좀 이건 애매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아껴서 돈에다가 포커스를 두고선, 그러니까 경비에 포커스를 두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 28%가 있더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거에서 이걸 뭐 크게 여러분들이 코엔 거를 짚고 넘어가고 페럴트하고 다른 건 잘 안 쓰니까 그 코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관광객 중에서 대략 한 30% 가까이는 그 경비라는 게 또 한다. 그냥 관광객은 또 뭐에 또 영향을 받는다? 경비라는 거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뭐 그냥 아시고 넘어가면 되고, 플로그 같은 경우에는 모험 추구형이냐 실내 추구형이냐 이것도 뭐죠? 루미널리티 개념이 들어가겠죠. 혹은 아까 신기성 추구와 뭐였어요?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친숙성 추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모험 추구형일까요? 실내 추구형일까요? 어느 정도 신뢰가 하면서 모험을 하는 거 중간 단계겠죠. 접니다. 저예요. 자세히 보지 마세요. 저예요. 근데 꼭 합성한 것 같죠? 나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놀랐는데 합성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모험 추구형이 있고, 아니면은 제 동생 같은 실내 추구형들이 있고,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만한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더 가깝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자, 헨리 센터 같은 경우는 뭐 버블형 관광객, 뭐 이상적 경험 추구형 관광객, 지평 확장형 관광객, 몰입형 관광객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은 요 버블이라는 걸 하나 보시면 돼요. 이제 버블은 뒤에 제가 투어리스트 버블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이건 뭐냐면 거품이죠, 버블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제가 오늘 앞에 쭉 얘기했었던 것처럼 어디 있냐? 없어. 내가 못 찾겠다. 자, 관광객들은 무엇인가 내가 100% 이방인 앞에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100% 그 사회에 다 적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발자국 뛰어서 관찰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뭐로 쌓여 있다라면은 투어리스트 버블, 관광객 버블로서 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블로 쌓여 있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투명한 버블이라 이 버블을 통해서 바깥을 보지만 바깥에 나한테 진실로 나는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뭐가 쌓여 있다? 버블이 쌓여 있다는 게 안전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호텔이나 이런 거 자체가 하나의 투어리스트 버블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블. 내가 뭐 세부를 갔는데 세부에서 무엇을 하겠다? 세부에서 그 리조트에서만 있겠다. 그럼 완전 버블 안에 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실제 세부를 경험하고 싶으면은 현지인들의 그러한 것들도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은 관광객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이상적 뭐 경험 추구형 관광객, 그러한 경험을 하더라도 잠깐 하는 거고, 잠이라든지 이러한 거는 내 패턴을 놓치지 않는 뭐 이런 거를 따라간다죠. 호텔은 좋은 데서 자야 되고, 잠깐 내가 몇 시간은 경험해 볼 수 있고, 뭐 이러한 관광객들이 있고, 지평 확장형 관광객은 어떤 관광객 같은 거냐면은 모험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아는 무엇인가를 경험을 더 넓힌다든지, 뭐 몰입을 한다든지, 진정성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몰입을 한다든지, 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관광객은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는 임계성 체험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두 번째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갖고 있는 거는 어떤 신기성 추구하고 아니면 친숙성 추구, 두 가지가 동시에 간다. 분명히 극단적으로 다른 거긴 하지만 동시에 다 엮어서 보고 싶어 한다. 자,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이 얼마나 그거를 친숙성에 붙느냐, 신기성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관광객을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광객이 이제 전통적 의미에서의 관광객이라면은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의 관광객이 등장한다. 뉴 커스터머들이 등장한다. 뭐 제가 설명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새로운 관광객이 등장하는데 이 관광객은 언제 등장한다? 1990년도 이후에 IT 기술이 발달하고 뭐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이러한 모습의 관광객이 등장하는데 새로운 모습의 뉴 토리스트의 개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관광을 그저 단순하게 소비하는 행위라든지 소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행위를 넘어서 갖고 환경에 대한 관심에 무엇을 지출하게 된다?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러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수로 늘고 있고 지금도 늘고 있는 수입니다. 지금 특히나 서구 사회, 특히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생태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가 여행을 하되 어떻게 되죠? 정형화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도덕적 의식을 겸비를 하자라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가서 그냥 소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비용을 환경에 대한 관심과 비용을 지출하고 이 환경이라는 개념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라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광객들이 주로 소득이 높은 국가에 소득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러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적 계급적 우월성이라는 거는 뭐 별 뜻은 아니고 이런 새로운 관광객들은 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저 단순한 거 에펠탑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한 우월성을 뭐 의식적이던 뭐 의식을 하지 않던 그런 거를 지니는 관광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만 그냥 가갖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무엇인가 그런 건 이제 더 생각하고 단순한 이러한 1차원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만은 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 관광객 특징 뭐 요새 보면은 어떠한 현상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그러죠. 어떠한 트렌드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이 에코에 관련된 관광 상품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호스피탈리티에서도 이 에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래서 뭐 제로 레프트 오버라 해서 탄소, 그러니까 저탄소죠. 뭐 로우 카본 풋프린트에서 저탄소 발자국 그래서 로우 카본 풋프린트 트레이너스라고 그래갖고 신발 있죠. 걷는 신발 자체도 탄소를 많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신발까지 만들어 팔아요. 실제 우리가 신는 신발보다 비싸요.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비싼데도 되게 빨리 닳아요. 그리고 재료 자체가 친환경이라 이런 거 신고 여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굉장히 매출이 한 300% 뛰었나 그랬어요. 처음 창업한 후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친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바닥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갔을 때 오염을 최대한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현지 문화, 이게 이 오염은 이 자연적 오염뿐만 아니에요. 문화적 오염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내가 무엇인가 그러한 우리 과거의 서구 중심적 사고로서 현지 문화를 뭐 파괴한다든지 이러한 문화적인 것부터 해서 환경적인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환경적으로 훨씬 더 그 친환경적인 걸로 하자. 자,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자체는 여행뿐만 아니라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친환경 인증 호텔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죠. 한국에서는 친환경 인증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최초가 콘레드 호텔로 알고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콘레드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호텔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친환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친환경 마크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이 친환경 호텔만 찾아다니는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환경을 계속 호텔에서도 호텔 이제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자, 그리고 관광에서도 관광객들도 이런 친환경 호텔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생기게 되는 배경은 뭐 소득도 늘어나고 이제 사람들이 성숙한 것도 있겠지만 이 산업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호텔 입장에서 보면은 친환경 호텔이라는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 갖고 뭘 하냐 그러면은 관광객들한테 훨씬 더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관광객이 늘어나면은 새로운 관광객의 취향을 충족시켜 주는 거겠죠.
자, 이런 이유가 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원래 따로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친환경 호텔이나 이런 친환경에 관련된 걸 함으로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이 관광 상품이나 호스피탈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에서 비용을 줄이죠? 친환경 호텔 가장 1차원적인 친환경. 자, 친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에코프렌들리 첫 번째 에코프렌들리는 나에 대한 에코프렌들리, 내가 건강한 게 일단 첫 번째 친환경이에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한 재료에 조식을 하고 내가 건강한 소재로 만든 옷을 입고 내가 건강한 소재로 만든 타월을 쓰고 물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물은 이렇게 내 건강, 이게 1차원적인 에코프렌들리고 건강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거. 내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깡통을 버린다든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지, 이게 두 번째 에코프렌들리. 세 번째 에코프렌들리는 맨 마지막은 뭐냐면 에너지 절약이에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합시다.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게 훨씬 더 에코프렌들리한 프로덕트죠, 제품이죠? 당연히 전기 자동차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제로에서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탄소와 가솔린 자동차가 만들어져 갖고 가솔린을 뿜고 다니는 거 10년으로 계산했을 때 비슷해요. 환경 지수 자체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 자동차가 만들어진 다음에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죠. 하지만 전기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그게 필요하죠. 전기 배터리가 필요하죠. 전기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전기 배터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게 들어가요? 많은 오염이 만들어내는 데 있어 갖고도 재료를 만드는데 오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뭐든지 뭘 써요?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결국 근본적으로 가면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뭐예요? 에코 프렌들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단계가 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 프렌들리 한 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호텔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호스피탈리티 입장에서 하면은 고객들한테 친환경적인 유기농 조식을 제공하고 수건이라든지 타월이라든지 이런 거를 훨씬 더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만든 것을 하고 화학섬유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하고, 요렇게 하는 호텔들이나 이런 데가 있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너무 길어졌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코 프렌들리 한 거를 갖고 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뭐예요?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하는 그런 단계를 가고, 그런 거를 선호하는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하다가 길어졌네요. 한 25분 찍어야 되는데 하고 마저 또 끊었다가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